만다린 죽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 살인 3. 사형이라는 형벌. 우리 형법은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극형이며 주로 살인 행위에 대한 형벌로 부과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사전에 기술되어 있는 사형 폐지론에 대한 내용이다. 사형은 사실상 순간적이며 일반인에 대한 위하, 경계의 면에서 보아도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장기간 자유박탈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형 폐지의 논거는 사형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응보 이후에는 효과가 없고 오판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구제될 수 없으며 흉악범이나 확신범에 대한 위하적 효과가 없고 형벌의 개선적, 교육적 기능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법학자 이재상이 소개하는 사형 존치론을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형이 위하적 효과를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둘째,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는 이상 극악한 범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사형 폐지가 이상론으로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법의식이 이를 요구할 때에는 사형은 적정하고 필요한 형벌이 된다. 법학자 이재상이 소개하는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측의 논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형은 인간의 이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복수심이라는 본능에 근거하고 있는 야만적 형벌이고 잔혹한 형벌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는 형벌로 허용될 수 없다. 둘째, 모든 재판에는 오판이 있을 수 있는데 사형은 무고한 시민에 대하여 집행된 경우에도 회복할 수 없는 형벌이다. 셋째, 사형은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위하적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넷째, 형벌의 목적을 개선과 교육에 있다고 볼 때에는 사형은 전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원시적이고 무의미한 형벌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들 양측의 주장은 모두 논점을 빗나갔다. 보라씨가 노랑씨를 살해하고 초록씨가 파랑씨를 살해한 경우 사형 존치론을 주장하는 측은 노랑씨와 파랑씨의 편에, 그리고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측은 보라씨와 초록씨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문제는 공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양측의 논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논의하기로 하겠다. 위하의 효과. 사형 존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이 위하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논거로 주장한다. 위하는 겁주는 것이다.
헌법주의가 정착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반역죄를 저지른 죄수들을 군중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처형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러한 법 집행 방식은 광장에서 처형 과정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반역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처형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그들 스스로 반역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 효과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형의 위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개 처형을 한 것은 이미 몇백 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에는 사형 집행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의 위하 효과는 대폭 감소한 셈이다. 위하는 사형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벌의 효과로도 언급된다. 포이에르바흐의 심리 강제설에서 이야기하는 효과도 사실은 위하 효과와 유사한 것이다. 심리 강제설은 형벌의 목적이 일반 예방에 있다는 입장에서 주장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언제나 냉철하게 계산하는 이성을 가지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하여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를 회피하는 합리적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형벌 이론을 전개하였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방지하는 데 있지만 이는 일반 국민에게 범죄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쾌락보다는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불쾌한 고통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만 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강제는 형벌을 법전에 규정하여 두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법률에 정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형법총론 이재상. 기존의 법학자들은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나는 포이에르바흐의 심리 강제설이 죄형 법정주의에 중추적 기여를 했다는 기존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둔다. 그 부분은 다른 책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하 효과는 형벌의 집행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고 포이에르바흐가 이야기하는 심리적 강제는 법규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효과라는 점에서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효과의 측면에서 심리적 강제는 위하에 속하는 것이다. 건전한 국민들에게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교훈을 주는 효과를 과거의 형법학자들은 위하 효과라고 불렀는데 달리 표현하면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에 위하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할 논거로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 국민 주권주의를 기본 이념 가운데 하나로 채택한 대한민국으로서는 더욱 그런 것이다. 한편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이 지닌 위하 효과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그들처럼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형벌은 다 없애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벌을 받는 범죄자는 모두 그들 이외의 국민들에게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교훈을 주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형벌에는 위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되는 모든 사람은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법률을 폐지하자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범죄자는 놓아두고 유독 사형수에게만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논거를 내세워서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일부 법학자들은 사형 이외의 경우에도 형벌의 위하 효과를 비판하기도 한다. 개인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범죄를 방치하기를 바라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지만 말이다. 위하 효과와 관련해서는 포이에르바흐와 사형 폐지론자 그리고 일부 법학자 모두 형벌의 효과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법률의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1차적 효과는 위하가 아니다. 법률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엄한 인간들이 스스로 합의하여 만든 약속이므로 그 1차적 효과는 약속 지키기인 것이다. 법률에 처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살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해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위하 효과는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2차적 효과이다. 2차적 효과는 장차 살인하려는 사람에게 발휘된다. 살인하려는 사람은 이미 건전한 국민이 아니며 그러한 미래의 범죄자에게 법률 가운데 처벌 규정이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사실 미래의 범죄자가 위하를 당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 건전한 국민들이 상관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존을 위한 합의를 하는 순간에 범죄자나 미래의 범죄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고 건전한 국민은 평생 2차적 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하 효과를 비판하는 법학자들도 미래의 범죄자가 위하 효과로 인하여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말하지는 말기 바란다.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 판결의 오판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 점도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오판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선과 교육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형은 무의미한 형벌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러한 사형이 무의미하고 원시적인 형벌이라고 한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형벌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단지 사형수 이외의 사람들을 위하하여 그들을 교육할 수 있을 뿐인데 이렇게 사형수를 이용하여 교육하는 것은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벌은 각 시대에 따라 주된 목적을 달리 해왔다.
오늘날 형벌의 목적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 형벌은 범죄자들이 교도소를 나간 후 다시 건전한 국민으로서 공존의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형사정책이 교육형주의를 취한다고 하여 형벌은 교육이고 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므로 형벌도 다른 일반적인 교육과 같은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들 건전한 국민들은 형벌이라는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형벌이 교육 목적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형벌이며 범죄자만 받은 교육인 것이다. 교육형주의라고 하는 것도 살인죄를 제외한 범인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먼 과거로부터 인류는 살인자에게 죽음으로써 죗값을 치르게 했기 때문이다. 살인을 했다고 하여 모두 사형에 처하지는 않는 오늘날에도 살인자에게는 이미 타인을 살해한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져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60세 색연필 나라에서 초록씨가 파랑씨를 살해한 경우 그 초록씨에게 이미 파랑씨를 살해했지만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을 살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라는 형벌에 처해지고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감히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에게 어떤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 교육형으로서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형벌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던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여 내가 사형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먼저 사형 이외의 방법으로 살인을 막을 방안을 찾아내고 그 후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없애자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결코 공존을 양보할 수 없다. 그런데 살인은 공존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범죄이다. 당신이 죽어도 공존이 아니고 당신의 이웃이 죽어도 공존이 아니다. 공존은 당신과 당신의 이웃이 다 함께 살아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사형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사형이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할 때에는 사형에 위하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사형은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위하의 효과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자기 모순적 특성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들은 사형 판결의 오판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이 경우에는 모든 재판에는 오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오판 가능성이 모든 재판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사형의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자. 그런데 사형 판결의 오판이란 무죄인데 유죄 판결한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큰 문제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다시 자기 모순적 주장을 한다.
오죽하면 그런 짓을 했겠느냐고 하면서 사형은 비인도적이고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도주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형수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자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인도주의 법학자들이다. 이하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한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